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맞이한 블랙라벨 진행의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월요일 일부 시간이 새롭게 개편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블랙라벨,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고품격 프리미엄 방송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상위 1%가 되고 싶은 정말 최고의 투자자들만을 위한 프로그램 오늘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시청과 사랑 앞으로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식 투자 지난 2년간 돌이켜보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마냥 오를 것만 같던 시장이 지금은 제 마음처럼 도와주지를 않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레벨업하기 위한 블랙라벨 프리미엄 토크쇼 준비를 했으니까요.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해보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진심으로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품격 위원님들만 저희가 모셨는데요. 지금까지는 차원이 다른 수석 위원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박원재 수석위원님, 그리고 이지환 수석위원님, 그리고 정재훈 수석위원님들 모셨습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네, 정말 고품격 블랙라벨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위원님들을 저희가 모셨는데 왜 벌써부터 웃음이 만개하시죠? 제가 옆에서 열심히 고품격 프리미엄 이름을 붙여드렸는데 이렇게 웃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 드레스 코드가 블랙이었어요. 블랙라벨에 맞게. 근데 저까지 블랙이면 너무 어두울 것 같아서 저는 좀 다른 색으로 입어봤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3명의 조합으로 함께 주유소 1부 블랙라벨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랑 가장 멀리 있는 우리 박원재 수석위원님, 저희 블랙라벨 첫 시간 함께하게 됐는데 어떻게 소감이 어떠세요? 아무래도 첫 시작은 좀 설레임이 있죠. 블랙라벨을 출범하게 된 계기가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일반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보다 질 높고 또 관리 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러한 취지에서 저희 세 분의 수석분들과 네. 의기투합해서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 원하는 테마, 원하는 섹터에 대해서 좀 심층 있게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상위 1% 저희와 함께하면 될 수 있는 거죠, 박 위원님? 그걸 타겟으로 하고요.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목적은 네. 정말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산이 좀 안정적이고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 네. 두 번째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좀 편안하게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네. 갈망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주식시장을 접해보니까 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랬죠. 그래서 단순하게 종목, 뭐 이 종목이 좋습니다가 아니라 이 종목이 지금 왜 좋은지에 대해서 같이 이해를 하면서 이 프로그램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상위 1%를 위한 고품격, 약간 뭐랄까요? 1%들의 사교 모임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우리 이지환 수석위원님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섹터를 앞으로 좀 담당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앞으로 좀 포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결국 이제 우리 여기 계시는 두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아마 이 주식 방송, 경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뭔가 어떤 이슈나 지금 현재 알고 싶은 사실에 대해서 좀 깊고 넓게 좀 정확히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짧은 시간에 많은 부분을 다루기보다는 하나의 주제를 놓고 저희 3명의 위원들이 좀 심층적으로 전반적인 시장이나 섹터의 흐름과 자금의 이동 그리고 종목별 흐름을 좀 말씀드린다면 아마도 주식시장과 함께 지금 현재 이슈 또는 지금 현재 주도 섹터, 주도주에 가장 정확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데 저희 세 분의 위원님들이 노력을 하면 아마도 좀 좋은 방송이 되고 적어도 서울경제 TV에서 네. 가장 시그니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제 어깨도 같이 무거워지네요. 네. 우리 이수석 위원님의 이야기까지 들어봤고, 옆에서 고품격에 맞는 또 정장을 갖춰 입어주신 우리 정수석 위원님이 옆에서 대기를 하고 계세요.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오프닝이 너무 길었어요. 네, 시간이 가뜩이나 없는데 아, 그러니까요. 빨리 해주세요. 전 깍두기로 나왔어요. 크게 큰 틀을 읽어주시고 수급을 해주시고 하게 되면 저는 그 두 가지를 조합을 해서 이제 종목 어떤 종목이 좀 괜찮은가 뭐 이런 식으로 짜입이 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 아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게 되면 아마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3명의 수석 위원님들과 함께 앞으로도 정말 촘촘한 방송 만들어 가도록 할 테니까요. 블랙라벨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 문의 사항이 있다 하시는 고품격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통로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함께하고 싶은 방법 궁금하시면 전화, 문자 편하신 방향으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저희가 빠르게 대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위원님들을 위한 노란톡도 저희가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저희 블랙라벨 고품격 수석 위원님들과 사교 모임을 하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바로 문자샵 0082번으로 블랙라벨 적어서 보내주시면 세 분의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 분의 수석 위원님 모시고 블랙라벨 첫 번째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준비해 주신 대망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주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정말 서울경제TV 대표 프로그램이 되겠다라는 포부에 맞는 첫 번째 주제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쇼티지 최후의 승자는? 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세 분과 반도체 이야기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하루 안에 지금 1시간 안에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첫 번째 주제로 반도체를 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수석 위원님들? 반도체를 정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 섹터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주목을 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제 주목할 때가 됐다. 왜냐하면 사이클이 계속 온다 이야기는 했는데 그렇다 할 슈퍼 사이클이라고 느낄 만한 전적이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사이클에 대해서는 얘기가 굉장히 긴데 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가 제 시간에 네.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슈퍼 사이클에 대한 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건 우리 박 수석 위원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그 시간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시간이 우리 박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큰 그림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이제 진행 과정에서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원하시는 부분 올려주시면 또 반영을 해서 반도체를 오늘 출발을 하는데 시리즈로 갈지 주제를 바꿀지도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사실 세 분의 위원님과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아주 응축해서 반도체를 아주 간결하게 바라보는 법만 제가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를 보려면 기본적으로 사이클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이클은 왜 나올까요? 사이클은 공급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를 탄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를 갖고 있는 중간재가 다 사이클 산업인데 좋을 때 설비를 많이 증설을 합니다. 그러면 과잉 설비가 돼서 수요가 이제 넘치는 이 출발이 공급 사이클 출발이 됩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은요, 좀 길게 보면은 사실은 반도체는 90년 이전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접할 길이 없었어요. 연구용이나 기업용이나 군사용으로만 쓰였는데 90년대에 넘으면서 디바이스가 생깁니다. 퍼스널 컴퓨터가 생기죠. 이때부터 일반인들한테 이제 반도체라는 섹터가 친숙하게 날아와서 디바이스가 생기면 사이클이 생깁니다. 그래서 PC로 출발되는 첫 사이클이 90년 초반에 생깁니다. 이때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규모는
그저 한 20조 수준을 넘나드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 막 직전에 90년 말에 가면은 뉴 밀레니엄이라 해서 IT가 이제 아주 각광을 받게 되죠. 이때 핸드폰과 IT 버블이 일어나면서 두 번째 사이클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노트북이라는 디바이스가 또 생겨요. 2000년 중반에는 센트리로 나는 인텔의 노트북. 이런 디바이스가 나옴에 따라서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오면 수요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 사이클이 또 한 번 진행이 되는데 그 옆을 보면은 공급이 넘쳐날 때는 잔인한 하락 사이클을 같이 갖고 와요. 그래서 상승 사이클 뒤에는 굉장히 잔인한 하락 사이클이 있어서 반도체 투자가 경험해 보신 분은 알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이클 엇박자 한 번 나면은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을 고생을 해야 됐어요. 자,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2010년에는 드디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또 한 번의 사이클이 오고요. 2000년 중반에는 중국이라는 시장이 소비 시장으로 커지면서 소규모 상승 사이클이 나오고 새로운 디바이스는 2018년에 데이터 센터라는 게 나오면서 이때부터 비로소 정말 어마어마한 캐파의 증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공급 과잉을 견디지 못하고 19년에 급락을 했다가 코로나의 위기를 겪고 지금은 이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짧게 끝나면서 길게 가는, 이 얘기는 공급 조절이 가능한 단계로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치킨 게임이 일어난 구간은 90년 중반부터 2000년 중반까지 10년 동안은 굉장히 잔인한 치킨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반도체 D램 업체가 수십 개에 달했다가 지금은 과점화된 세 개의 기업과 마이너 한두 개 정도가 펼쳐져 있는 완벽한 과점 구조로 바뀌었구나. 이렇게만 사이클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시간이 바쁘니까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이클의 두 번째 가격을, 사이클을 만드는 건 가격인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이번에 현물 가격이 고정 가격을 다운하면서 다시 하락 사이클로 간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오는데 그것이 확률이 적다는 걸 가격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8년 슈퍼 사이클 때 가격은 DDR4 5기가 가격으로 10불 근처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3불까지 떨어지다가 이번에 고정 가격과 현물 가격이 같이 올라오면서 인상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고정 가격 인상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현물 가격이 지금 떨어지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게 3, 4분기, 4, 4분기에 가서 가격 하락, 내년 1, 4분기까지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 이게 지금 반도체 비관론자의 전망인데 한번 과거 사이클하고 비교해 보시면 오름폭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반토막 이상이 나야 되는데 그런 사이클이 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세 번째는 디바이스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퍼스널 컴퓨터에서 한 번 사이클, 모바일에서 한 번 사이클, 그 다음에 서버, 지금은 뭐죠? 초연결,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확장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맨 마지막에 누가 뭐라 해도 사이클은 설비 투자에서 출발을 하죠. 삼성전자의 설비 투자 사이클인데 2018년에 공급 확대를 펼치면서 하락 사이클을 맞았던 건 이때 쇼티지를 대응하느냐고 급하게 설비 증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보다 훨씬 오바되는 캐파를 증설한 게 19년도에 공급 과잉으로 하락을 맺었는데 지금은 적시 대응을 하는 사이클이고 그게 이제 시작입니다. 평택 P3 공장이 출발을 하고요. 이 사이클과 더불어서 오스틴, 시안, 미국의 신규 계속 사이클이 나오죠. 그렇게 비관론자의 입장에 귀담아 들어도 되지 않다는 근거를 이 설비 사이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정말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는 늘어날 것이고 공장도 지어진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관련돼서 종목들은 왜 안 움직이는지 정말 답답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한 시간이 사이다 같은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 이 전체적인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반도체 쇼티지 최후의 승자는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현재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반도체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봤다면 이번에는 우리 이지환 수석위원님과 함께 반도체 섹터를 둘러싼 이 흐름들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 수석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앞서서 우리 박원재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사항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아마도 반도체 섹터에서의 8월 달에 대규모 외국인들 매도, 그리고 지금 현재 저가 매수가 이어지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자금의 이동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 반도체 섹터 자금의 이동은 그야말로 한 달여 3달 동안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바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은 많이 의도된 부분이 있다라고 좀 인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이제 의도된 부분은 우리가 작년 8월 달에 미국의 IT 기업들이 조정을 받을 때 대규모 파생 상품과 연관되어 있으면서 단기적인 조정과 다시 패시브 자금과 액티브 자금이 교차되는 걸 봤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런 흐름이 일정 부분 나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대표적인 종목을 가지고 소급을 좀 보시고요. ETF 자금에 관련된 있는 흐름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가 8월 5일 날 모건 스탠리의 4분기 실적과 관련되어 있는 리포트 자세히 읽어본다면 사실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이 리포트가 나오고 대규모 외국인들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8월 5일부터 8월 20일까지 우리 시장으로는 한 보름 상간 정도의 그야말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외국인들은 약 9,500만 주 정도 삼성전자를 매도를 했고요. 기간도 약 210만 주 정도 매도를 했는데 연기금이 이때 무려 한 400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은 일단 차익 실현 물량과 함께 지수를 맞추기 위한 패시브 자금이 이동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투신도 역시 14만 주 매도, 그리고 금융투자가 프로그램 물량에서 270만 주 매수. 이건 이제 수급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반증이기도 한데, 결국 외국인들이 한 9,500만 주 정도 매도, 기간이 한 210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 이 물량을 개인들이 9,500만 주 매수하면서 다 받아가는 8월 5일부터 8월 20일 이 하락 기간 동안 삼성전자는 그야말로 외국인들의 매물 폭탄을 좀 맞았고, 원인은 이제 뒤에 쪽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 8월 20일 전후로 해서 이제 8월 23일부터 지금 지난주 오늘까지 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바닥을 짚고 뭐 상승이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하지만 어쨌든 반등권에 지금 들어와 있는 모습을 좀 보면 외국인들이 다시 한 1,40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간은 오히려 이제 하락 때보다 이 행보하는 기간 동안 오히려 더 크게 매도를 했고요. 820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이 기간의 매도 주체는 뭐 단연 연기금이라고 보여지는데, 연기금이 뭐 800만 주 이상 매도를 하면서 지금 현재 반등의 구간에서 매도의 주체는 단연 연기금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연기금은 지금 현재 패시브 자금과 바스켓 거래로 들어왔던 액티브 자금들이 같이 매도가 청산되면서 시장에 지금 매도의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투시는 외국인과 함께 다시 저가 매수 180만 주 정도를 보였고요. 금융투자가 이제 205만 주 정도 매수했는데, 이거는 프로그램 물량에는 차익 거래이기 때문에 뭐 큰 의미 없이 들어왔다. 요때 이제 개인들은 다시 600만 주 정도 매도. 결국 반등권역에서는 외국인들이 1,400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 투신이 매수를 했고, 개인이 매도하고 연기금이 매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이닉스도 역시 이제 비슷한 모습인데, 8월 5일부터 8월 20일 요 하락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무려 1,700만 주 이상 매도를 했고요. 기간은 역시 160만 주 매도, 역시 하이닉스 연기금이 매도의 주체였고요. 이때 이제 개인은 한 1,860만 주 정도 매수하면서 하락 기간 동안 개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우리가 이제 단가를 낮추기 위한 자금, 속칭 이제 물타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단기간에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때 마지막 8월 20일 전후 앞으로 해서 3거래일 정도에 개인들의 반대 매매도 일부 나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하이닉스는 8월 23일부터 9월 24일께 반등권역에서 보면 삼성전자보다는 매수세가 수급적으로 조금 약합니다. 외국인이 한 580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이 대신 이제 이 기간 또 역시 이제 매도를 하면서 지금 현재 그 하락기에서 매도의 주체가 외국인이었다면 지금 반등권에서 매도의 주체는 단연 연기금이 매도의 주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은 이제 이 반등권에서 한 440만 주 정도 매도를 하면서 역시 하이닉스도 반등권역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에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보면 수급이 한 달 상간으로 해서 매도와 매수가 굉장히 교차하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은 작년에 우리가 8, 9, 10월 달 조정 때 봤던 모습과 상당히 일치하고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이런 단기간의 큰 낙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주식과 연관되어 있는 선물과 주식 옵션이 같이 움직이면서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코덱스 반도체 ETF 수급을 좀 보면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비해서 ETF 쪽에서는 수급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이 한 28,000주 매수를 했고 기간이 26만 주 매도, 개인이 24만 주 매수했는데 결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의 특징에 거의 매도 물량의 90% 이상이 몰렸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덱스 반도체는 이 기간 동안 이후에 반등권역에서 역시 매수 매도 주체가 물량이 별로 없었습니다. 외국인이 한 3만 주, 개인이 한 1만 주 정도 매도했고 기관이 한 4만 주 정도 매도했는데 이런 흐름을 본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제외한 기타 ETF 반도체 쪽으로 본다면 역시 부품이나 소재, 장비 쪽에는 매도 물량이 일부 유입은 되었지만 물량 자체가 특정 두 종목에 상당히 몰려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수급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하락기에 매도했던 양과 반등기에 매수했던 양을 본다면 아직까지는 이 종목이 돌아서기는 조금 어려운 모습이고요. 9,500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 1,40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기간은 이 기간 동안 하락기, 반등기 모두 1,000만 주 이상 매도를 했고요. 개인도 9,500만 정도 매수한 이후에 지금 600만 주 하락 매도하는 모습. 전반적으로는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이닉스는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에 대비해서 3분의 1 정도의 매수 물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기간은 여전히 매도, 개인은 매도 전환하면서 결국 지금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반등기에서 외국인이 혼자 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매수 물량은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자금의 이동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보면 결국 8월 말에 대규모 매도가 나왔던 물량은 대부분 이제 패시브 물량이 좀 가깝고 그때 우리가 8월 말에 MSCI 리밸런싱 물량과 연계가 되어 있으면서 그 전에 사전 작업된 물량들이 상당히 매도가 나왔고 특정 펀드에서 이 매도 패시브 자금의 매도 물량이 들어올 때 파생 쪽에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종목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의 TSM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대규모 선물 매도와 옵션 매도 물량이 걸려 있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 부분 때문에 패시브 자금들의 매도와 파생 상품에서의 매도 물량들이 전반적으로 IT 쪽, 반도체 쪽 자금을 매도를 유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테크 관련되어 있는 규제 리스크가 나왔고 4분기 실적 우려가 나왔지만 지나고 난 지금에는 실제적인 실물에 대한 영향이 별로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최근에 반등권역에서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된 것은 액티브 자금으로 판별이 됩니다. 대부분 비차익 거래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 3분기 실적이 일단은 모건스탠리 리포트와 다르게 지금 나오는 3분기 글로벌 리포트들은 상당히 실적이 우호적으로 지금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 유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글로벌 리포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3분기부터 다시 상승 전환 이후에 4분기와 특히 내년 1분기 이후에 시세가 상당히 기대할 수 있다는 관점이 대부분 공통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패시브 자금들이 파생 상품을 등에 업고 대거 나간 이후에 액티브 자금들이 지금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이 부분이 이제 액티브 자금들의 특징은 패시브 자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유입이 되는 특징이 있는데 초창기에는 저가 매수 형태를 보이다가 어느 정도 물량 유입이 완료가 되면 2차 매수 지점에서는 작년에 보셨던 것처럼 주가를 끌어올리는 매수세가 유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징후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저가 매수가 꾸준히 유입된다면 아마도 지금 액티브 자금들에 의한 저가
바닥 다지기는 상당히 강하게 형성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글로벌 자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거의 차트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자금 이동도 동일하고 ETF 쪽으로 편성되어 있는 자금 흐름도 똑같고 그렇게 보신다면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바닥을 다지면서 자금이 계속 꾸준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8월 내내 이게 반도체 쪽이 특히나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혹시 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수석 위원님께서 깔끔하게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약했던 것이다,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대표 업종인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코덱스 반도체를 예시로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우리 고품격 프리미엄 방송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블랙라벨 기억해 주십사 하는 마음을 담아 노란통 열려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블랙라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수석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장 봐주시고 산업과 섹터 봐주시고 그다음에 봐야 될 게 바로 종목일 것 같은데 사실 아까도 들어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죠. 종목 이야기가 제일 궁금할 것 같다. 그래, 반도체 좋다 좋아. 그럼 앞으로 뭘 봐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깍두기로 오셨다고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걸 맡으셨어요. 우리 이수성님, 반도체 안에서 종목 이야기를 좀 다뤄주신다고 했는데 들어볼까요? 전 이수석이 아니고요. 아, 네, 정수성님. 아유, 내가. 빈정상에서 못할 것 같아요. 아유, 네, 안 됩니다. 한 분도 빠지시면 안 돼요. 일단 중요한 부분들이 큰 틀, 이게 지금 시간이 너무 네, 없어서 네. 큰 시장 시황적인 그런 부분들을 하시고 수급적인 이 부분들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랬죠. 종목은 덤이에요, 사실.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우선 보게 되면 이제 반도체 쪽의 실적이나 이 부분들이 3분기 때 조금 괜찮다가 네. 4분기, 1분기 때 좀 주춤했다 2분기 때 돌아설 것으로 좀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장비가 됐든 소재가 됐든 특히나 장비 쪽이 되겠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얼만큼 언제 투자를 하고 얼마만큼 투자를 하는가 그 부분들이 좀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사업 부분별 이 추이, 이 사업 투자에 대한 추이나 전망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올해 이제 21년도니까 22년도와 23년도 꾸준하게 좀 늘어날 거예요. 꾸준하게 늘어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D램 쪽이라든가 낸드 쪽, 그다음에 시스템 쪽에 있어서도 투자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보다도 금액 자체, 이 금액적인 자체는 더 크게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서 보게 된다라면 이제 D램 쪽이라든가 낸드 쪽 같은 경우는 과거에 2018년도부터 20년도 때까지 투자한 금액 대비해서 약간 D램 쪽이 한 14% 정도 더 증가가 됐고요. 낸드 쪽 같은 경우는 27%예요.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이 시스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쪽에서 주력으로 키우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84%가 늘어나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관련돼 있는 장비주들이나 소재 쪽이나 이런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시총이 너무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저희 세 분이 오픈 채팅방을 아마 열어놨을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뭐 자료라든가 데이터들은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큰 굵직굵직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마 삼성전자에 있어서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 올해 연초에 사신 분들 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IT 공급망에 있어서 차질되는 그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위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폴더블 폰에 있어서 확산되는 전망 자체가 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 있어서 매출은 70조가 넘어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성수기로 좀 진입을 하면서 실적은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달 같은 경우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 기관 쪽, 외국인 쪽이나 특히나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더 성장 상승폭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스템 반도체 쪽이나 DDR5 쪽에 있어서 성장을 내년부터 해 나간다라면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추이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를 좀 보게 되면 목표 주가가 95,000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로 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좀 많이 밀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7만전자 뭐 얘기들 좀 많이 하죠. 8만 원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삼성전자에서 지분 투자를 한 기업들, 그 부분들이 좀 중요해요. 사실 원익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삼성 쪽과 상당히 좀 밀접하게 관계를 좀 맺고 있기 때문에 원익 계열사들 같은 경우는 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가장 무거운 게 지금 원익 홀딩스, 이 지주사로 볼 수 있는 원익 홀딩스가 지금 제일 무겁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솔브레인이라든가 동진세미캠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소재 쪽, 소재 국산화 쪽으로 좀 넘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도 지분 투자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최근에 많이 움직이는 게 뉴파워 플라즈마라든가 이런 기업들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거는 관심 있게 좀 봐야 돼요. 이게 물론 단기적으로 볼 부분이 아니라 좀 여유 있게 긴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이들 기업은 삼성의 투자와 궤를 같이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투자 사이클에 맞물리게 된다면 이들 기업들에 있어서의 수혜는 충분히 좀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은 유심히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원익 IPS예요. 참 친근한 종목이긴 한데 네. 원익 IPS 같은 경우 메모리 쪽부터 비메모리 쪽까지 다 해요. 디스플레이 쪽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모든 장비를 다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원익 IPS 이 장비사, 종합장비사로 놓고 봤을 때 국내에 견줄 수 있는 기업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냥 견줄 수 있는 기업은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정도? 뭐 그 정도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장비사들 같은 경우는 21년 올해 4분기를 실적이 저점으로 해서 내년 1분기, 2분기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최고 실적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주가가 6개월 선행을 하죠. 그럼 4분기가 실적이 저점이라고 얘기했죠. 지금 이제 4분기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구가 가격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바닥권역으로 나와 있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얘기예요. 증권사 리포트는 뭐 62,000원 정도 목표가를 하향했지만 그 정도 좀 나온다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 수급적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원익 IPS랑 똑같아요. 22년도 최고 실적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파운드리 쪽에 있어서 장비 공급이 좀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요. 결국은 과거에는 이 소재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소재 쪽의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갔다라면 장비사들 같은 경우는 올라가긴 했지만 좀 적게 올라간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사들도 충분히 좀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목표 주가는 뭐 38,000원짜리 때 리포트는 그렇게 나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일단 마찬가지로 증권사 리포트도 테스의 목표 주가를 좀 하향 조정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 뭐냐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게 된다라는 얘기는 사실 전망치가 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전망이에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아마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하는 그런 리포트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추이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테스나예요. 사실 테스나가 비메모리 쪽 이미지 센서나 이런 부분들 테스터를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급락이 나왔어요. 내년도에 사상 최고 실적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작은 기업이 더 큰 기업에 먹어갔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게 매도세가 좀 나오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테스나는 지금 이 많이 빠져 있을 때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나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네페스아크라든가 하나마이크론도 투자 수혜가 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심텍을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심텍도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반도체 기판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공급 여력이 좀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DDR5로 전환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반사이익이 좀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는데,
증권사 리포트는 목표 주가가 한 37,000원 정도로 좀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이외에 DDR5 쪽에 있어서 후공정 쪽에 중소형주들이 있어요. 뭐 대덕전자라든가 코리아 서킷라든가 이런 기업들, 그리고 뭐 후공정 쪽에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ISC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로 콘텍솔 뭐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까지도 좀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마 4분기가 주가는 저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만큼 저가 매수를 좀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이런 쪽 섹터들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 종목 이야기 우리 정수석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원익 IPS 그리고 테스나 심텍까지 관련된 종목들 자세하게 좀 짚어주셨고, 다른 시청자분들이 또 귀가 쫑긋할 만한 이야기들이 바로 이런 뭐랄까요, 4분기에 저점 매수를 좀 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블랙라벨 여러분들 프리미엄 방송입니다. 노란톡방도 여러분들 상위 1%가 되고 싶은 분들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블랙라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수석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방송이니만큼 시장 그리고 산업 섹터 종목까지 수석 위원님들 이야기를 쭉 한 번에 들어봤는데 좀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이야기부터 사이클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쇼티지 최후의 승자는 이라는 첫 번째 주제이니만큼 반도체에 관련돼서는 세 분 다 제가 저녁 방송에는 각각 이야기를 좀 나누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세 분 다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여기에 더불어서 반도체에 관련돼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느 부분일까요? 글쎄요. 글쎄요. 그럼 박 의원님이 아마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이런 자기적인 거 좋지 않아요. 네. 아무래도 네.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게 혼란스러운 게 몇 개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을 접했을 때 혼란스러운 게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네. 주식시장엔 정답이 없습니다. 아, 정답이 없군요. 예, 그래서 주식시장을 접근하는 이제 가장 올바른 방법은 주식시장은 복잡계입니다. 그래서 집단지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모아져서 현재가라는 걸 형성을 해요. 네. 그럼 이 시점에서 현재가가 지금까지의 정보를 모아놓은 가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투자자는 좋아진다와 나빠진다, 긍정론자와 부정론자가 있어요. 그럼 이 긍정론자와 부정론자의 어느 편에 설지를 투자자는 결정을 해야 돼요. 네. 자기의 위치를 정해야 돼요. 근데 이걸 보고 계시는 반도체 사고 계신 분들은 네. 긍정론으로 갖고 갈 근데 거잖아요. 이제 보세요. 네. 이게 혼란스러운 게 이걸 내가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가격이 매일 움직이는데 이 가격 따라 마음이 같이 흔들려요. 그래서 올라가면은 내가 긍정론자가 돼. 떨어지면 부정론자가 돼.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실패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긍정론자의 마음으로 샀으니까 좋아질 때 샀겠죠? 비싼 가격에 샀을 거예요. 아, 그러면 이 긍정론을 바꿀 만한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긍정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가격이 떨어지면 긍정론의 마음이 싹 없어지고 부정론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고가 매수하고 저가 매도를 반복하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지나보면 사이클 산업은 궁극적으로 우상향해서 올라가요. 기다렸으면 수익이 났는데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했더니 어떻게 되죠? 고가 매수, 저가 매도.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많이 실패를 해요.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면 반도체라는 건 아까 사이클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디바이스의 확장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앞으로 반도체는 디바이스가 계속 늘어나겠지요. PC에서, 그죠?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에서, 그 다음에 초연결.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자, 그러면 이거를 출발하는 건 뭘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 이지환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수급이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자, 정답은 없는데 현재가에서 출발하는데 가장 강력한 근거가 수급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수급 분석을 하지 못하면 수급 분석을 잘하면 남들이 모르는 미리 알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부지런한 사람이 남보다 빨리 먹습니다. 네.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종목 설칭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위치에서는 한번 이러한 부분을 그죠? 우리가 한번 둘러보고 아까 이제 이 수석님께서 수급 분석을 해주셨어요.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죠? 수급 분석을 다시 한번 마무리해 주시면. 변곡점이 어디서 좀 저도 힌트가 됐을까요? 비슷한데요. 네네. 그 금방 좀 전에 이제 우리 박 수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사실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흔들리는 가격에 따라다니면 그 이제 마음이 피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는 반도체를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인데 그건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1월 초에 삼성전자가 정말 고점을 칠 때 10만 원 거의 육박하는 수준까지 갔을 때 대부분 개인들이 매수를 하셨고 이번에 빠질 때 또 추가 매수를 하셨고 이제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 매수 접근하신 분들은 상당히 여유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마음의 고점에서 매도하셔서 마음의 고생을 하시는 분과 지금 접근하셔서 마음의 여유가 가지신 분들은 결국은 이 펀더멘털 자체 분석이 가능하지 않다면은 어쨌든 외국이나 기관의 수급을 좀 보고 움직이시면 좋은데 결국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진 않잖아요. 다만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진 않지만 최근에 이제 이런 액티브 자금들 움직임을 보면 중국 증시에서 테크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정말 이머징 마켓에서 다 빠져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그 이머징 마켓에서 거의 주당 한 4조 원 정도씩 중국의 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ETF 쪽으로. 물론 그 자금이 바로 집행이 되진 않지만 일단 ETF 쪽으로 대기 자금이 유입이 된다는 건 언제든지 집행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접근을 하고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고 좀 길게 우리 박 수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올해 지나서 내년까지 길게 좀 보실 수 있는 상황으로 가신다면 충분히 접근을 해볼 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길게 보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까지 버텨본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좀 그러면 좋아진다고 하니까 사볼까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 시점에서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략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올바르게 하려면은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 어떠한 시장의 환경에서도 내 자산 포트폴리오가 안정감 있고 균형감 있는 느낌 있게 가면 됩니다. 이게 어렵네요.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한 번에 다 결정하려니까 주식 투자가 괴롭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한 번에 다 털어놓고 끝내는 사업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사업하듯이 주식을 하면은 이게 가장 주식 투자의 강점이 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거를 잘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도 됩니까? 사도 되지요. 문제는 각 투자자마다 환경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건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이 돈이 급한 돈인지 여유 자금인지 그래서 뭐 1년 동안 지켜봐도 되는 돈인지 한 달만 할 건지 이거에 따라서 비중과 분할과 이 계획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는 거지. 뭐 이를테면은 아까 이제 그 정 수석위원님께서 네. 원익 IPS라는 종목을 말씀하셨어요. 네. 저도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원익 IPS 어때요? 그러면 아마 다 좋다랄 거예요. 그런데 그 좋다는 거하고 지금 당장 그럼 사요?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별개의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사도 좋은 사람이 있고 이거 원익 IPS보다는 내가 훨씬 더 좋아하는 종목이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훨씬 더 좋은 종목을 사는 게 선택권이죠. 그러면 종목이 2,400개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2,400개 종목 중에서 최애 종목은 다 틀려요. 그렇죠.
다만 우리 블랙 라벨에서 추구하는 건. 추구하고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적어도 흔들리지 않는 포트폴리오는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 이기게 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네. 시장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는 대체적으로 전략의 문제일 확률이 많습니다.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시장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심리적으로 힘든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이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원희 가입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최 종목이라서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아니요. 정수성님?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저 사랑해요, 원희가. 아니 그러니까 좋아하냐냐고.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네. 사람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할 때 네. 사람은 좀 되게 간사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간사하다, 나쁜 표현이 아니라 시장이 빠지면 더 빠질 것 같아요.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구간이 딱 그 마인드로 했다가는 되게 힘든 시기를 좀 많이 보낼 거거든요. 그럼 이제 종목을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 부분들이 되게 고민일 거란 말이에요. 일단 시황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설비 투자하고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사이클 계속 돌아올 거고. 그러면 싸게 사느냐 이 부분들이 관건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죠.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면 잠깐 차트를 보시면 네. 차트의 모양새가 다 틀려요, 지금. 이 첫 번째는 원희가 IPS 일봉 차트예요. 두 번째는 리노공업이에요. 세 번째는 이오테크닉스거든요. 그러면 이오테크닉스나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원희가 IPS는 올라가고 난 이후에 많이 빠졌어요. 리노공업은 추세를 계속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빠졌고요. 이오테크닉스는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세 가지 종목 중에 나는 뭘 살까 이거를 고민을 많이들 하실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실적이 내년도에도 얼마만큼 성장을 해 나가느냐 그 부분들도 봐야 되고 기본적으로 밸류적인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지만 기술적인 분석을 했을 때 놓고 보게 되면 장비사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월봉상 20개월 선을 한번 봐보세요. 대부분 다 월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 20개월 선 언저리에서 지금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주가 20개월 선을 지지하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시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1번 유형이 있고 2번 유형이 있고 3번 유형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많이 빠져 있던 만큼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저항 라인대를 좀 잡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그런 부분들은 리노공업이나 이오테크닉스 쪽이에요. 차트의 모양새로 놓고 봤을 땐 견조하고 실적 잘 나오고 그런 기업들. 물론 원희가 IPS도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주가가 좀 많이 가격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항으로 좀 부딪힐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리노공업이나 이오테크닉스 이런 쪽으로 보거나 아니면 조금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테스라 같은 거 내년에 사상 최고 실적이거든요. 근데 어떤 오늘 그 돌발 악재도 아니에요. 그 뉴스 때문에 기관애들이 답한 거란 말이에요. 굳이 뭐 실적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향 조정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을 본다든가 오히려 저는 만약에 한다라면 내년도에 최고 실적인데 오늘처럼 그렇게 급락이 나왔고 월봉상에 있어서 흐름들이 양호하다라면 저는 그런 쪽을 오히려 선택을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듣고 나니까 반도체 이야기가 사실 이 1시간 안에 끝날 만한 주제는 아닙니다만 우리 고품격 프리미엄 방송 블랙라벨에서 첫 번째 주제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세 분의 수석 위원님들이 해주신 말씀들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고품격 시청자분들의 눈높이에 딱 맞는 블랙라벨 첫 시간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세 분의 수석 위원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지 않으신가요?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블랙라벨 적어서 보내주시면 세 분 함께 계신 곳에 여러분들을 초대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세 분의 수석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